거의 빅토리아 시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미국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갈 건데, 미국은 남북 전쟁 이후부터 공화당의 장기 집권 체제로 넘어가요. 공화당은 이제 북부니까 당연히 그 강력한 중앙정부 기반의 통제를 희망하죠. 이후 민주당이 잠깐 들어오긴 했는데 시어도 루즈벨트나 우드로 윌슨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중앙정부 권력을 강화시키고 시어도 루즈벨트는 오히려 제국주의를 추구한 사람입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가 조선에서 가스라테프트 조합을 했죠. 그냥 민주당이 공화당에게 계속 지니까 아예 그냥 중앙정부 강화를 받아들여 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넘어가기 전에 영국 기준점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1900년 바로 직전까지는 영국이 미국보단 그래도 좀 더 앞섰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대공황 때에도 좀 더 영국이 더 앞섰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이제 이 다음은 거의 미국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향력은 빅토리아 모델에서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받는지 그걸 이야기할 거니까. 자, 단계별로 보면 민족주의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주의 시기, 그리고 제국주의 시기,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중앙정부의 권력이 점점 강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거권이 확대된 만큼 대신에 강력한 정부의 권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1800년대 영국을 보면 민족주의, 국가주의, 제국주의를 모두 볼 수 있어요. 민족주의 시기는 1800년에서 50년, 이 당시 영국은 나폴레옹에 대응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중산주의, 식민지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종교적 영향력이 강한 시기, 그리고 결혼은 사적 제도였습니다. 이걸 프랑스와 비교를 해봅시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을 봉쇄했죠. 그 봉쇄했더니만 신교 국가들에서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 되게 반발이 났어요. 그 나폴레옹 시기에. 그리고 식민지주의, 영국은 해상권을 장악하고 식민지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오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영국의 브리티시라는 정체성이 이때 생겨요. 나폴레옹한테 이기면서. 종교적 영향력, 물론 이제 종교적 영향력이 강하긴 한데 종교가 다르죠. 프랑스는 카톨릭이죠. 근데 영국은 신교죠. 그리고 결혼은 사적 제도였습니다. 이 시기에 교구별로 또 따로 있고 교구에다 신고하려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브리티시란 정체성이 이 워털루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생깁니다. 영미 전쟁 같은 경우도 미국인이란 관점이 생긴 것도 이때부터고, 이 외부와의 전쟁이 대체로 그 우리가 한 덩어리다 이런 관점을 가지게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신라 통일 이후 그 백제 유민과 고구려 유민들이 당나라와 같이 협력해서 대항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좀 한 덩어리다 요런 관점이 생겼어요. 그러나 고려 때조차도 헌종이 귀양을 갈 때조차도 마을 사또 뭐 이런 수령조차도 헌종을 협박하고 돈을 뜯으려고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중앙집권화는 사실 그 조선 정도 되어서야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고려와 조선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산업혁명, 철도혁명을 워털루 전투 이후 더 빠르게 이루었죠. 그래서 유럽 전역의 엔지니어가 찾아오는 곳이 되었고, 그게 영국인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브리티시의 자부심.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의 귀족들이 승리했죠. 그래서 권익을 위한 중상주의, 공물법이 이어집니다. 식민지에서는 원자재를 가져오는 목적을 가졌고요. 원자재를 가져와서 팔아서 외국에 금을 가져오는 목적이었는데, 결혼은 이 시기에 사적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사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들입니다. 빈곤층을 개선하는 목적이었고, 사실 지금도 서구에서는 한국같이 주민등록증 가지고 정부가 감시하는 체계를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이건 뭐 거의 디스토피아 세계관, 그런 것들의 배경들이 사실 이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강력한 정부의 힘이 어떻게 사람들을 억압하는지를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경제적 공동체인 목적, 이 결혼 자체가 경제적 공동체, 생존을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노동력이었고, 그건 부모의 자산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빈곤층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있어도 그 노동력을 회복할 수 없죠. 그래서 하인으로 보내는 등 그냥 사실상 아동매매죠. 공공연히 아동매매가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요 시작점에서부터 그걸 산업혁명이 이루면서 단계별로
1920년 정도 되면은 오히려 미국의 중산층보다 영국의 서민이 더 잘 살아요. 이 정도 수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빅토리아 시대를 높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민족주의 시기의 결혼은 사적 제도로 교구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빈곤층이 많은 상태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정부가 움직이고 선거권도 확대됩니다. 첫 번째는 자유무역이고요. 식민지와 다양한 국가의 대상으로 자유무역을 하는 게 목적이었고, 국가주의 관료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자본주의, 그리고 종교적 영향력에서 정부로 영향력이 점점 옮겨가요. 그리고 결혼의 공적 제도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국가주의 관료제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되긴 했지만은 이게 이제 일부 공무원 요런 쪽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아직까지 메인 같은 경우에는 치안판사 이런 거는 여전히 이제 귀족 둘째. 근데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들이 필요해졌다. 공적 제도들이 필요해졌다.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의 결혼이 1840년이에요. 그래서 빅토리아 모델의 초기 시기인데, 요 시기 뭐 처음부터 갑자기 이제 빅토리아 모델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었죠. 공물법이 첫 번째는 폐지가 되었어요. 과연 이 공물법은 빈곤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었을까? 효과가 매우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효과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시기예요. 미국과 러시아의 식량을 수입해서 영국은 1870년경에 인류 최초로 대중적 기아를 해결한 국가가 됩니다. 이후에는 위상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프랑스는 유통망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1880년경에 되었고요. 미국은 이제 땅이 좀 넓으니까 철도를 연결하는데, 미국은 남부 쪽에는 이제 식량이지만은 서부 쪽에는 자원이거든요. 그렇게 철도가 연결이 되니까 미국은 1890년 정도에 대중적인 기아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도혁명은 식량 생산이 가능한 국가에서의 기아도 해결했다는 겁니다. 영국은 자체적으로 식량을 생산해서 기아를 해결할 수준은 못 돼요. 그래서 자유무역으로 수입을 하죠. 근데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식량 생산이 가능했으나 대중적인 기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 생산성이 증대되고 철도혁명이 끝나니까 이제 운송 유통망이 구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아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 이제 위생 문제도 실질적으로 먼저 해결할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1900년대 정도 되면 50세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모르고 무작정 애덤 스미스가 이거 뭐 자유무역을 추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이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식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물법이 이야기하고 그 국부로서 여기에 돈이 많아봐야 필요 없다. 뭐 이런 물자가 많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대중선거권이 확대되고 점점 국민국가로 전환이 시작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도시의 부와 인구가 몰리는 도시화 시대가 됩니다. 철도혁명이 끝나면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경제의 중심이 도시로 옮겨가요. 그래서 산업자본으로 성공한 도시에 상인과 엔지니어라는 중산층이라는 계층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타국을 볼 때 왕권을 혁명의 대상으로 본 주혁명 대상이에요. 이런 혁명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프랑스에 자꾸 문제 일으키는, 그래서 프랑스 혁명도 부르주아들이 일으켰잖아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뭐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이 소리 안 했어요. 혁명을 해야 되니까 부르주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혁명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빅토리아 여왕의 전략은 가정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자기를 포지셔닝을 해요. 그리고 전의 여왕들 그 이전에는 뭐였다? 자유분방한 이미지였습니다. 뭐 순종적인 이미지 아니었어요. 약간 아나무인, 자유분방 이런 이미지였고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의존하던 이제 전 총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의 여왕들과는 다른 청교도 흉내를 낸 듯한 흰옷, 이거는 전에 말했듯 알버트 공 독일식 가치관, 루터식 교식 가치관이 여기에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순종적인 여왕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와중에 영국의 한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이제 빈곤도 해결하긴 할 건데 인구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액턴이라는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긴 한데, 정상적인 여성은 성적 감정이 없다.
그래서 대다수 여성 경험이 없는 남성들이 여성은 성욕이 적거나 없다고 여기는 거는 이 조선의 문화가 아니에요. 조선은 아시아권은 주로 여성의 성욕이 과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빅토리아 모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지 못하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한 여성 잡지들이 어떻게 이런 성욕이 없는 척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재생산했어요. 근데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저 성욕을 해소하는 별별 서비스가 다 있었죠.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목록은 그런 여성 잡지들의 영향입니다. 애초에 여성 같은 경우는 성적인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 그 옥시토신 독수 공방을 할 경우 옥시토신 부족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으로 건강에 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좀 과하게 되면은 자폐아가 나오는 상태까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향이 좀 커요. 사실은 이건 철저하게 정치적인 수사죠. 사실은 의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엔젤 오브 인 더 하우스가 빅토리아 시대의 잡지나 여성 교육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청사. 이게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이다. 남편에게 봉사하고 천사가 막 이제 다 도와주는 요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국에도 퍼졌어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북부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미국에도 그대로 빅토리아 모델로 퍼졌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다만 이게 비판하는데 이것만 이제 단순히 비판하면 그 전 시대를 모르죠. 그 이전 시대에는 여성이 반나체로 탄광에서 수레를 옮기는 아주 평등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빈곤층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나름 정치적이긴 했으나 여성을 억압한다기보다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아직까지 부족한 자원에서 최대한 방법을 찾는 입장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여성들에게 이상적인 여성상을 제공했고 남성들은 그 여성상이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핵심 모델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단어로 말을 해지는 게 과거부터 이어져 온 건데, 북유럽에서는 이제 이상적인 여성상이 발키리였고요.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선녀, 그리고 이때는 천사라는 개념을 나옵니다. 원래 천사의 이미지는요, 남성이에요. 근데 천사는 성별이 없어요. 원래 천사 이미지가 남성이었을 때는 전쟁, 강인함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르네상스기에는 중성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여성 천사가 나오게 되는데 아름다움이 좀 강조돼요. 정상적인 여자는 성욕이 없다고 여겼다. 이건 무슨 뜻이다? 천사는 성별이 없어요. 그리고 강할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도덕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청사라는 이미지로 여성은 자신을 그렇게 가꾸어야 했고 남성은 그런 이상적인 생각으로 그걸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관점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어른이었어요. 작은 어른. 그냥 어릴 때 7살 때부터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하고 그런 개념들이 작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20살 정도 되면은 거의 한 14년 한 분야의 일만 14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노동력이 아니라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이유가 있는데 디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애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하면 디플레이션이 더 심화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물자는 이제 넘치는 상태고, 그래서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찰스 디킨슨의 소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회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사실주의 문학이 이런 빈곤층이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최대한 해결하고 싶어 했고, 영국 특징 자체가 그 국부론 이런 거 적는 이유도 이런 사회에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게 나름 귀족들에게 그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의 제도를 제한하는 것들이 귀족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명예적이고, 그래서 그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 자기 비석에 자기가 가장 자랑스러워한 게 도덕 감정론입니다. 그래서 1870년 아동보호법이 그런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1870년 아동보호법이 등장하고 의무교육도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모두 중산층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일반 노동계급들은 대다수가 민족주의 시절처럼 경제적 결합으로 지냈고 그랬지만은
단계별로 기아가 점점 해결되고 있는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정부 제도가 바뀌고, 자, 이상적인 여성상이 있으면 이상적인 남성상도 있죠. 메일 프로바이더, 남성의 경제적 부양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한 경제적 결합에 대해서 농촌이나 일터에서 뭉친 결혼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상황이 바뀌면 연애하며 헤어지는 것보다 쉽게 더 헤어집니다. 어차피 경제적 목적으로 결합한 거니까. 그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은 도시 빈곤층이 돼요. 이게 요 시기의 서유럽과 차이가 동유럽에서는 여전히 봉건제를 강화시키는 시스템으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10년 정도 유럽에서 동유럽에 있던 유태인들이 뉴욕으로 왔을 때, 1890년 이후부터 뉴욕으로 왔을 때 유태인들은 과거 방식대로 결혼하고 걔네들은 걔네들만의 개토를 형성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아예 와이프 버리고 어차피 경제 기반이 바뀌니까 와이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망 남편 찾는 그런 걸 뉴욕에서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야, 경제적으로 상황이 바뀌어도 여성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책임져. 이 가정의 천사야, 가정의 천사. 너한테 좋은 거 버리는 거야. 그러지 마.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와 경제적 부양과 이런 의무를 강조해서 여성의 생존을 책임져라. 이 책임감에 관해서 여기서 강조한 게 이 시기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래서 빈곤층 여성이 많이 생겼으니까. 보통 그래서 신문 광고 같은데, 이 여성에게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소처럼 가정은 작은 교회처럼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세퍼레이트 스피어, 분리된 구체라는 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남녀의 역할 모델을 나눠요. 공사로 나눈 겁니다. 남성은 공적 영역에 일을 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 아버지, 이게 이상적인 남성상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책임, 가장으로서의 권위, 공적 영역 활동, 가족 보호자, 그리고 여성은 사적 영역, 엔젤 인 더 하우스, 가정의 천사. 그래서 도덕적 순교를 수호하는 거예요.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고 가정 관리자, 자녀 교육, 남편 내조, 가정의 정신적 지주. 이게 뭔 뜻이냐면 헛소리예요. 헛소리예요. 애 키우는 거 보면 있잖아요. 절대 천사 같으면, 온후하면 절대 애 못 키웁니다. 애를 제대로 권위 있게 잡을 수 있어야 애를 키우지. 이런 천사 같은. 그리고 이거 이상적인 모델이 빅토리아 여왕 모델인데, 알버트 공이 부처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그 여왕에게 표독스럽게 하던 거를 알버트 공이 다 참아줬다고 합니다. 단지 이미지로서 그렇게 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 개념들이. 그래서 이상적인 남성상, 이상적인 여성상, 그리고 이상적인 가족 모델이 만들어져요. 정작 당사자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지만, 이상적인 이런 부부 관계가 뭐다? 알버트 공과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런 게 이미지 정치죠. 그리고 1836년 결혼법이 통과됐는데, 1836년에 통과된 건 민족주의 시기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영국이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 신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서로 다른 종교인들도 결혼할 수 있게 포용법이었어요. 교구가 다른데 자기네들끼리야 종교를 바꾸어야 결혼할 수 있다, 이런 공동체가 있겠지만은 교구가 다른 사람들끼리도 결혼하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교구에서도 결혼할 수 있게끔 정부가 어느 정도 보증서 주는 거예요. 신용증명, 표준화된 결혼증명서 발급해주고. 종교적 다양성의 접근이었습니다. 즉 공인인증 신용이죠.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근데 1874년 이제는 출생, 사망, 결혼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종교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세속화되고 인구 관리가 시작됩니다. 슬슬 이제 식량 압박이 시작된 시점이에요. 영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건 인구 통계, 위생 관리에 도움이 되었고, 마침 시기는 1880년부터는 이제 너무 많다. 그래서 인구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구를 외부로 내보내던 시기입니다.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 이렇게 혁명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혁명을 주로 하는 동조자들이 중산층이었는데, 중산층들이 어때요? 빅토리아 여왕을 부부를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업화, 도시화 시대에 탄생한 새로운 정치 세력, 중산층들이 이상적으로 따라야 할 이상향이 된 거죠. 이거 이제 앞에 거 정리하는 거예요. 단지 이건 동양 버전으로 따로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국가가 하는 통제는 있잖아요. 이상적 남성상, 여성상, 그리고 가정관, 이성관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고, 사실 이건 부족 통제에도 똑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도 제조 대기업 중에서 오래된 기업 가보면은 뭐 이제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떻게 보호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빅토리아 모델에서 쭉 온 건데, 예를 들어 우리가 서로 상호 부조하는 거 있죠. 장례식에 부조하고 결혼식에 부조하는 거. 그거 거의 1700년대 숙련 노동자 조합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모델입니다. 생각보다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가족을 이루면 가족끼리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에는, 농촌에는 어차피 공동체라서 자기들끼리 감시 체계가 구축되고, 그 촌장을 컨트롤해서 뭐 이장, 촌장 이런 사람들 컨트롤해가지고 정보가 어느 정도 통제가 돼요. 협상 대상이 되고. 근데 도시는 그런 게 없어요. 이때 이런 가정 모델을 만들면은, 가족 단위 모델을 만들면 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빅토리아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도시화의 시대에 이 통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반면 혁명을 일으킬 땐 뭐하냐? 가족부터 해체를 시킵니다. 이탈리아 안토니아 그람시라는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조용한 혁명이 이 점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그래서 새로운 가족물이, 이 전쟁 사회 변화로 가족이 해체되면 새로운 가족 모델이 정착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해져요. 첫 번째,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고, 두 번째,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가족을 해체하라. 요거는 이제 이 다음 단계에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다섯 번째, 교회를 해체하라. 여섯 번째,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일곱 번째,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여덟 번째,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라. 아홉 번째, 복지 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게 해라. 열 번째,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의 수준을 저하시켜라. 그리고 11번째, 과도한 음지를 홍보하라. 이거 딱 다 해보면은 북한입니다. 중국이랑. 그리고 자기네들이 정권 잡으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가족을 다시 이제 뭉치게 만들려고 합니다. 혁명 일으킬 때는 저렇게 하거든요. 혁명 끝나면 이제 다시 가족을 뭉치게 만들려고 발버둥을 쳐요. 왜? 역으로 자기들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때때로 여기에 개입해 남성관, 여성관, 이성관, 결혼관을 조작하고 안정을 꾀합니다. 결혼의 정치 경제학 편의 핵심적인 사실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뭐 사회 통제에 대해서 큰 영향이 있을까 하는데, 생각보다 도시화된 상황에서 통제시키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작은 부족이라든지 대기업에서 말 안 듣는 직원이 있으면 결혼을 시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영향이 큽니다. 중국이 한국 드라마를 막으며 중국 여성들에게 퍼진 신데렐라 이성관을 막으려는 것도 같습니다. 새로운 결혼을 하지 않으니 노동력에 필요한 중국은 이 이성관, 새로 정착된 이성관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데렐라 스토리 안 된다. 그래서 빅토리아 모델은 인구 증감을 통제해서 도시 빈곤을 줄이고 나아가 혁명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혁명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고, 이걸 반대로 하면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현재 중국이 하려는 것은 반대로 하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이걸 봉인해가지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저보기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국주의 시대를 한번 보죠. 1880년에서 1914년. 이 시기 오면은 이제 디플레이션이 나와요. 디플레이션이 나오는데 자유무역을 계속 이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를 합니다. 이거 블록 경제래요. 이제부터는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공산품 수출을 위한 시장으로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식량도 원자재도 너무 남아돌아요. 식량도 공산품도 너무 남아돌아요. 근데 거기에 원자재가 추가된다? 그거 필요하지 않아요. 공산품을 쓸 시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 또 발달하는 게 전쟁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국주의적 금융자본주의 그리고 새로 개척한 곳에 시장을 해야 되니까 보험이 발달합니다. 이건 사실 영국에서 발달한 거예요. 그 독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종주의 시기가 시작되고요. 완전한 세속주의 시기입니다. 결혼은 공적 제도로 정착하고 웨딩 드레스 등 소비 문화가 발달하는데 디플레이션 기반으로 발달을 합니다. 왜? 물자가 너무 남아돌아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 지금도 보시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2022년 25년 1월 7일이거든요. 대체로 소비가 다 줄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이 할인을 되게 많이 할 겁니다. 호텔 가고 싶으면 지금 시기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시작된 자유무역은 효과가 강하다 못해 너무 셌어요. 그래서 곡물법 폐지가 1846년인데 이제 남북전쟁이 끝난 미국의 농업 생산성이 올라가고 철도 유통망까지 만들어지니까 증대된 식량이 시장에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농장 지주들은 보호무역을 바랬지만 이제 귀족들이죠 사실. 미국의 농장 지주들은 자유무역을 바랬을 정도로 미국의 식량 생산력이 너무 강했어요.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차 세계대전에 전 세계에 식량을 공급할 정도로 미국의 식량 안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러시아도 미를 국제시장으로 뽕아냅니다. 그렇게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시장에 돈보다 물자가 더 많으면 디플레이션이에요. 이때 그 근본이제로 복귀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과잉 공급 디플레이션이 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때 캘리포니아 그 골드러시나 이런 그 금 생산이 늘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했는데 농산물 가격 폭락한 거 보십시오. 얼마나 시장에 많이 공급이 됐으면. 두 번째, 산업 생산품조차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철강, 석탄도 과잉이었고 유럽,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철도법을 끝났으니까 철강과 석탄 쓸 곳이 없어요. 광부들의 파업이 제일 잦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어떻게든 남아도는 철강품을 쓰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군수산업 증대, 이때 거함 경쟁이 만들어지죠. 거대한 배를 만들면 철강을 많이 쓸 테니까. 그리고 바그다드 철도 계획도 세워가지고 최대한 철도 다른 나라에도 놓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1차 세계대전 합니다. 이때 군소산업에 사용된 게 거함 경쟁이고. 그래서 이 시기를 인류 최초의 국제 경제 위기 1879년부터 시작된 장기 불안이라고 합니다. 20년이에요. 제가 과거에 이런 거 한번 올렸는데 가끔 생각하면 우리는 사회 배경이나 시대 배경 없이 너무 역사를 단편적인 사건을 배워요. 이런 국부론이 이런 게 있었다. 근데 그 이전 시대가 어땠는지, 빅토리아 모델이 이게 있었다. 그 이전 시대가 어땠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배경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곡물법으로 인한 빈곤과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그리고 장기 불안 같은 사회 배경을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장기 불안이 나오니까 제국주의가 시작이 되죠. 일단 각국의 기아도 우선 단계별로 해결이 되어 위생도 증대되고 노동법도 강해져요. 그러니까 숙련 노동자를 넘어서 일반 노동자들도 대우받는 시대가 됩니다. 이 장기 불안 기간 동안. 수명은 45세로 늘었고요. 본래 산업혁명기의 수명이 35세였습니다. 근데 수렵 인구가 30세예요. 그런데 그리 큰 확장이 아니었거든요. 요때 45세로 늡니다. 왜 늘었을까? 물자는 남는데 일할 거리가 없어요. 식량 문제도 해결됐는데 해결되어 그 다음에 물자가 남는데 일할 거리가 없어. 그럼 근로시간이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짧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로시간이 길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줄어드니까 더 건강해지죠. 과잉 노동이 흔하던 시기입니다. 성실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시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은 대공황 때 미국에서 나타납니다. 왜냐면 그 당시 이제 대공황 시기 미국은 딱 요 영국 시기랑 같거든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왔더니 건강이 좋아지고 수명이 늘었어. 잘 생각해보니 상황도 보니까 좀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소식할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 더 건강해지죠. 물론 이제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 유통이 제대로 안 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아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랬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이전 시대에도 호경기에도 어느 정도 있는 현상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 시기 보면 수명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영향이 좀 나오는데 184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40세를 넘길지 몰랐어요. 어머니 없이 자란 경우가 많았을 테고 형제 중 상당수가 죽었을 것이며 아버지는 30세에서 35세에 죽었을 것이니까. 물론 1880년이라도
아직 빈민들은 30대에 죽습니다. 근데 중산층이 45세 정도 사는 시기가 나와요. 1900년 되면 영국은 가장 수명이 높은 50세를 찍습니다. 1850년생들이 사망을 하는 거예요. 바꿔 생각해보면 우리는 1840년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뭐 결혼을 20세 전후로 했어요. 민족주의 국가주의 시기에 아이는 15세 정도가 되면은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시기입니다. 뭐 35세가 됐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시기예요. 그러니까 7세부터 일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7세부터 일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 10대 초반에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세부터 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그래야 얘들이 7세 일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돈을 벌어오니까 그게 다 같이 생존할 수 있는 생존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되는 겁니다. 인류는 꾸준히 더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늘어나서 그래서 인구가 증가한 거예요. 이런 사회제도나 해당 상황을 이런 사회 배경 없이 보면 현대의 상식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합니다. 어찌 7세부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너무 역사를 단편적으로 배워요. 자, 당연히 남아도는 물자를 소비할 시장도 필요합니다. 대중 소비가 이때 발생해요. 그래서 사치품이던 담배나 주류 이런 것들을 대중에게 뿌리고 세금을 걷습니다. 사회가 혼란하니까 다시 계급 갈등이 강해지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복지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 물자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시장으로서의 식민지가 필요했죠. 식민지주의가 부활해 제국주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국가 간의 생존 경쟁이 심화됩니다. 그래도 식민지가 먼저 있는 영국, 프랑스는 식민지 기반 블록 경제를 통해 가지고 이 디플레이션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근데 독일은 확장할 식민지가 없었습니다. 이때 독일인 지식인 계층, 관료제로 유명한 막스 베버너의 등등등이 식민지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배경이 돼요. 그리고 이건 1차 세계대전 전에도 2차 세계대전 전에도 반복이 되고 똑같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런 거 잡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 시기에 어떻게 했냐? 제국주의적 집중 투자를 해요. 우리나라 기업이 망하면 되나? 그래서 철강이나 이런 중화공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영국은 처음에 자유로운 민간 경제에 맡기다가 독일이 국가적인 힘으로 자국 기업을 지원하니까 자기들도 제국주의적 집중 투자라고 이때 보험업이 발달합니다. 새로운 제국에 확장을 했을 때 거기에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보험업이 발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 확보를 위한 식민지에서 제조품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한 식민지 경쟁으로 진행됩니다. 옛날에는 원재료가 필요했어요. 왜? 공산품이나 원재료는 다 부족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공산품도 재고 창고에 남아있고 식량도 남아 돌아요. 이거 쓸 곳이 필요해요. 일자리가 오히려 없어. 그래서 식민지 경쟁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제국주의입니다. 중요 기관 산업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들 간의 제국주의적 집중 투자. 우리는 이걸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분석을 했고, 제국주의를 빼면 미국의 뉴딜입니다. 돈 뿌려서 부황하자. 그리고 재고품 일단 그냥 시멘트고 그냥 최대한 많이 써봐. 건설업이 제일 많이 고용을 만들거든요. 한국의 조선업 지원이고요. 미국의 IRA 보조금입니다. 집중 투자예요. 제국주의 빼면은 정부가 개입하는 보조금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하는 화학, 철강, 조선의 치킨 게임입니다. 독일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망하기보다는 자유무역하는 다른 나라 국가 망하게 하는 게 낫지. 그 나라 기업들이 망해야지. 그래서 WTO 시절에는 선진국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했는데 중국은 선진국은 아닌데 덩치가 너무 커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에 대해서 견제를 일기 때 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비판이 많긴 했지만은 결국 현실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 디플레이션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 나름 괜찮은데 철강 기업들 이런 것들이 위기가 되는 거죠. 조선은 경쟁력이 있어서 오히려 그 수주를 잘 받고 있고
자, 트럼프가 하겠다는 관세 전쟁. 이게 제국주의 블록 경쟁이에요. 바꿔 생각해보면 중국의 치킨 게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국의 기관시설 제조업을 포기할 국가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이번에는 자유진영 블록과 북중러 관련 블록이 갈렸을 뿐 신냉전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독일 SPD 이게 제1 인터내셔널이거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나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인도 차이나 반도로가의 메콩강 상류에 댐을 건설해서 물을 마르게 하고 있어요. 뭐 나대지 말라는 거죠. 저기 메콩강. 여기거든요. 여기 위쪽에 댐 11개 건설해서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의 젖줄인데 이쪽을 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뭐 통제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중국에 의존시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시기에 뭐가 나오냐? 우월주의가 발달합니다. 이때 다윈의 진화론이 자연법칙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과학주의가 점점 접근이 되거든요. 다윈의 진화론이 자연법칙이다. 그걸 사회학으로 바꾸자. 사회진화론으로 만듭니다. 스펜서의 사회진화론. 그래서 이때 물자가 남아 돌아요. 그런 시기에 보통 유물론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과학적 관점은 제국주의하고 합쳐서 왜곡된 개념을 만드는데 이게 또 종교에서 벗어난 시기잖아요. 종교가 관념론이거든요. 그래서 유물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왜곡된 과학적 유물론 이런 게 발달해서 이때 나온 게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입니다. 경제 위기를 진화론적으로 적용해서 생존 경쟁 개념을 사회와 국가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에서 나온 게 적자 생존.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거예요. 여기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걸 제국주의와 적용해 인종주의로 발달시킵니다. 이게 적용된 게 인종주의예요. 흐름이 이런 거예요. 세상은 생존 경쟁이구나. 국가 간의 생존 경쟁도 자연적인 거구나. 그럼 국가와 사회는 단순히 정체되는 게 아니라 성장과 발전, 즉 진화를 해야 되겠구나. 적자 생존이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에 밀리면 우리 영국도 죽게 되는구나. 요즘 이제 잘 따라오고 있는데 약한 국가들이 죽는 것도 당연한 것이구나. 자연적인 거다. 제국주의 확장의 정당화죠. 잠깐, 그럼 가장 진화된 국가의 민족은 가장 우월한 민족 아닌가? 이게 인종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백인이 이 짐을 져서 저 덜 진화된 민족을 진화시켜야 되겠구나. 과학적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생학이 튀어나옵니다. 물자가 남아 도는 디플레이션 시기 이런 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IMF 때 비슷한 거 많았어요. 그때 뭐 솔개 선택하면서 솔개가 자기 부리를 막 스스로 쪼고 발톱을 다 없애버려야 다시 거듭나서 태어난다. 뭐 이런 솔개의 선택 이런 것들, 이 대도하는 자연주의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진짜 헛된 소리 많습니다. 이게 뭐다? 이 시기에 자기개발론 같은 겁니다. 디플레이션 시기에 자기개발론이 많이 발달됐는데 국가의 자기개발론 같은 거예요. 왜곡의 왜곡이에요. 왜곡된 과학적 유물론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조선의 선교사들이 조선인이 자신이 봐온 동남아나 중국, 일본이랑 달리 너무 잘생겼다고, 이건 절대 아시아에만 섞인 게 아니다. 백인의 피가 섞여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장점도 있었어요. 빈곤층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빈곤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 게으르거나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할 수가 있지. 실제 근데 이 상황 보니까 이 디플레이션 되는데 이 당시 영국 귀족들은 토지 지주들 있잖아요. 그 타격은 누가 받아요? 귀족들이 받아요. 이거 영향력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정도 되면 토지 가진 귀족들이 몰락하는 것도 이런 배경이 좀 커요. 1차 세계대전 때 되면 이제 정부가 그 채권을 사기쳐가지고 귀족들 돈도 또 뜯어먹고 그래가지고 귀족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엔지니어들도 위태로워졌으니까 이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엘리트들도 이런 수준이니까 이게 단순히 사회 시스템에, 이때는 시스템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의 법칙이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 거구나. 단순히 이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당해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층에 대한 어느 정도 배려가 점점 확장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 안정에 대한 수단과 함께 대중복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중복지는 이런 식으로 디플레이션 시기에 우월감이 꼭 함께 하거든요. 그러면 대중을 자발적으로 군대에 참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영국에서 흰 깃털 받았다고 애국심을 강조하니까 자발적으로 군대에 참여하고 그런 배경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때 무슨 관점으로 참여했냐면 저 오만한 독일, 이탈리아, 독일, 그다음에 그때 오스만 투르크지. 오스만 투르크. 저 오헝 제국. 저 나라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관점으로 참전했습니다. 인간이 다 분쇄되었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끝날 때는 여성 10명 중에 통계적으로 9명은 결혼 못한다라고 할 정도 수준으로 남성이 많이 죽습니다. 젊은 남성이. 그래서 최초의 정체성 정치이자 애국주의자 우월감입니다. 정체성 정치가 뭔가요? 이전에는 이미지 정치였잖아요. 이미지는 연기하듯 그 포지셔닝을 하면 돼요. 정체성 정치는 바뀔 수 없는 아이덴티티를 뜻해요. 이건 뭐다? 타고난 성별이라든지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기록 이런 걸 대단히 중시합니다. 중국이 맨날 한국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것이다 라고 트럼프한테 말하는 것도 그런 정체성 정치.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가 유물론적이고 정체성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대단히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민족주의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인종이 서로 다르고 정체성이 다르고 남녀가 달라도 뭐 우리는 하나의 문화적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야. 요런 개념이거든요. 관념론적이에요. 근데 이젠 유물론적이에요. 종교에서 민족으로 관념론에서 유물론으로 전환이 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문화적인 개념이고 브리티시라고 뭉치지만 국가주의는 행정적인 개념입니다. 다른 나라에 왔어도 이 나라 국민들로 편입이 되면 국민이 돼요. 근데 인종주의는 변할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이런 인종주의는 과거의 역사에서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 내에 덜 떨어진 인간이 다른 인종을 우수한 사람보다 우월하던 나르시즘을 과시할 수 있는 모습.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덜 떨어진 인간이 저기 우리나라보다 좀 더 못 사는 아프리카나 뭐 이런 개도국에 잘난 사람보다 나는 우월해 라고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나르시즘. 이게 국가가 디플레이션에 도달할 때 정부가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백인 우월주의 정체성 정치가 디플레이션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장기 불황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 똑같이 보면은 지금의 중국이 이해가 돼요. 유달리 디플레이션이 심하면 심할수록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 우월주의를 어떻게든 강조하는 나르시즘이 있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정확히는 사회 통제가 안 돼요. 그럼 나치를 보죠. 이 패배감에 가득한 인간들, 이렇게 안 했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해볼게요. 이 나라는 망해야 돼. 그래서 이 기득권에게 뭐 주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일 안 하고 최대한 적게 일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적게 소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소유가 편안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약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근데 좀 양극입니다. 돈을 굉장히 잘 모으는 친구들과 돈을 아예 안 모으는 친구들이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 경향이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어쨌든 나치를 보죠. 이 패배감에 가득한 인간들에게 아리아인이라는 인종주의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똑같이 디플레이션으로 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잖아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후 디플레이션이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도 아리아인이고 공자도 아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중 가장 우수한 아리아인이 게르만족이라고 했습니다. 뭐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디플레이션 장기 그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제국주의를 실시했을 때 독일이 결국에는 그걸 바그다드 철도하다가 그 문제가 슬라브족의 문제로 발달하고 그렇게 서로 동맹을 맺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고요. 2차 세계대전에는 다시 또 대공황 때 디플레이션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독일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치가 나와서 아리아인이라는 인종주의를 실시해서 다시 우월감을 만듭니다. 예수도 아리아인이다. 공자도 아리아인이다. 그리고 게르만족은 아리아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이게 게르만 우월주의입니다. 즉 디플레이션 때 우월주의가 제일 많이 동작을 해요. 그렇게 하면 집단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패배감을 극복하기 위한 우월감이란 설탕에 중독시키는 형태입니다.
현실이 시궁창이니 자존심이라고 지키는 모양새인데 사실 인간이란 게 나약하죠. 뭐 잘 안 풀리면은 남 탓하면 좀 편하죠. 그리고 내가 좀 더 우월하다는 걸 찾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진상도 그렇게 생기는 거고. 그래서 워너비 부자들이 진상이 제일 심하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것들입니다. 독일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뭐 우월주의를 이야기하고 그 인종주의. 너네는 나이 때부터 뭐 우월하게 태어난 인간들이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이 이 시작점이고 이게 없었다 하더라도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득권 입장에서는 통제하기 가장 편한 방식이거든요. 현대 중국을 보면요. 성장이 정체되니 중국은 중화 상상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중국 우월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전랑 외교를 진행했죠.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외교를 저따구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독일과 같은 협박으로 미넨 협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 정치는 중국인 자체로서 무지성으로 위대해, 우월해. 뭐 태어날 때부터 우월해. 라는 것과 역사를 매우 중시합니다. 왜?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걸 중시해요. 이게 시진핑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말하는 배경입니다. 대다수 우리는 디플레이션 시기, 애국심이란 불리는 배경인데 이스라엘에게 패배하면서도요. 이집트는 파라오의 국가라는 우월감을 가졌어요. 동남아가 한국에 가진 질투심도 다르지 않고 일본의 국뽕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을 이겨내는 노인들의 국뽕 컨텐츠 소비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걸 자의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시기 인간은 바뀌지 않았고 국가도 바뀌지 않았고 사회주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어요. 흑인 정체성 중시하는 게 흑인이잖아요. 백인은 우월주의가 있긴 한데 그거는 엄밀해서 백인 우월주의보다는 백인 이기주의에 지금 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타인종 배척주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강해지는 방법 혹은 성장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것들 정체성 정치는 취약성을 바라보고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그래야만 개선할 대상인지 개선할 필요가 없는 대상인지 다른 장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건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야만 주도 면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강해집니다. 근데 정체성 정치는 이러한 주도 면밀에서 가장 멀리 있는 무지성에 가까워요. 제가 취업을 빨리 해라, 돈을 모아라, 나라가 망하면 당신이 먹으라는 이성계 워렌 버핏식 마인드를 가져라 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렇습니다. 현실이 시궁창인데 과거를 봐서 뭐예요?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이런 게 뭐예요? 과거가 시궁창이었어도 현실이 좋으면 내가 저 어려운 걸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어. 앞으로 더 잘해 나갈 거야. 이렇게 더 강해지면 되는 건. 이건 유교에도 나와요. 성장하는 게 멈추지만 하면 된다. 느려도 된다. 그냥 계속 성장만 하면 된다. 트럼프 당선 과정 동안 바이든이 불공평한 뉴욕주 재판까지 생각해서 여러 억압을 받았지만은 당선 이후 이렇게 말하죠. 바이든은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게 맞아요. 이게 성장하는 방식이에요.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정체성 정치는 오직 과거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질문해보죠. 디플레이션 기간 동안 중국처럼 출산율이 떨어졌나요?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꾸준히 떨어졌다고. 이거 다음 디플레이션이 대공황 때도 그렇고요. 스태그플레이션 때도 그렇습니다. 사실 경제 위기가 오면 출산율은 당연히 떨어지는데 디플레이션 때 심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건 대다수 나라 비슷합니다. 농촌 지역은 자급자족의 영향이 컸기에 영향이 덜했어요. 중국도 이와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시대가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아왔는데 의학의 발달로 영아 사망, 아동 사망, 산모 사망이 줄었고 수명이 늘어났고 그 전 단계에는 식량이 늘어났고 위생이 늘어나면서 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권한이 사적 영역 부분을 공적 영역 부분을 확대될 때 우리는 관료제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주민등록증 이거 가지고 있긴 한데 한국식이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친구 부모와 불륜 관계였거든요.
근데 그런 연애사 같은 것들에 관해서 한국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불륜이면서 미성년자 남성과 미성년 그 성인 여성의 연애예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죠. 이게 근데 여기에서는 사적 영역이에요. 아시아에서는 공적 부분이 됩니다. 이게 한국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일본의 아이돌이 연애를 하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수준이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남성적 역할 모델, 여성적 역할 모델, 이상적인 이성관, 가정적 모델 모두 이런 것들이 규제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확대된 게 공교육이에요. 본래 학권의 학대는 이게 르네상스 시기에 신분 제도가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아시아의 과거 제도를 이용하면 신분 제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귀족의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에게 치안판사 같은 법학에 관련된 학교를 수료하고 영국에서는 이게 에스콰이어 계급이 됩니다. 근데 기사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공교육의 확대는 각국마다 다르게 나오지만 목적은 같아요. 도시 인구의 통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가정 통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도시 인구의 통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동을 노동자와 군인으로 키우게 됩니다. 이 1차 세계대전까지 이 군인으로 키우는 데 가장 큰 저항이 뭐냐면은 산수 능력과 두 번째는 문맹 여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귀족임을 배우고 종교를 배우던 시대에서 이제 애국심을 함양하고 산업혁명기에 맞는 성실함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동은 부모 밑에서 생존 교육을 받거나 장인의 밑에서 교육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 귀족을 흉내내는 중산층과 일반 노동자를 학교에 넣으면서 디플레이션 극복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뭐 소비를 증대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케인즈입니다. 이게 대공황 때는 다시 반복되면서 케인즈주의가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중 소비가 이렇게 발달하는 거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후 계속 여가를 대단히 중시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소비를 최대한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 안에서 한 인간으로 동작하게 구조를 짠 거예요. 아이는 어릴 때 세뇌라고 할게요. 세뇌시키고 그 다음에 빅토리아의 모델에 맞는 남성 여성이 되고 그리고 그 가족은 아이를 재생산하는 겁니다. 제도적 기틀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는 현대사회까지 영향을 받고 있죠. 그리고 현대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규제가 많은 국가 규제 이유는 기존 기득권층의 산업 변화가 일어날 때 신분 질서의 위험으로 여기기 때문인데 중국이 IT 기업을 억압하고 황금주 만든 것도 같고 한국에 와이파이가 있음에도 아이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것도 그렇고 카카오톡을 만들 때 방통위에서 제약하고 그 다음에 토스를 만들 때 은행들이 협조하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카카오톡 만들 때 있잖아요. 문자를 무료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김범수 의장이 했는데 방통위에서 불법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랑 여러 부처에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불법 아니다. 당신 말이 오는데 통신사가 로비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대놓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통신사가 속도 조절했죠. 아시아의 재벌 문제도 이거랑 같아요. 공물법이랑 같아요. M7이라는 기업들 모두 신흥기업이에요. 미국에. 근데 아시아 증시에는 전통 재벌 그룹들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규제 환경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알려져 있는데 이미 그 유럽도 역시 이 문제 때문에 플랫폼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규제 환경이 낮기로 유명합니다. 규제 환경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란 거죠. 솔직히. 그래서 이게 총요소 생산성의 감소, 혁신의 감소로 이야기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총요소 생산성 비율의 감소에 이야기되는 영역들인데 여기 보면 기여도가 있거든요. 기여도. 자, 이게 슈카월드에도 한번 나왔다는데 우리는 솔직히 인구가 적기 때문에 노동 투입으로 나오는 거 어차피 저출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가냐면은 자본 투입이랑 총요소 생산성으로 갑니다. 근데 자본 투입 투자처를 못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 총요소 생산성 스타트업 붐 불었을 때 창조 경제하면서 스타트업 붐 불었을 때 총요소 생산성이 쭉 떨어지다가 빡 증대했어요. 근데 플랫폼 국가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에서 2023년까지
거의 한 4년 플랫폼 국감이 있거든요. 2024년에 이제 풀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 규제에 관련돼서 여기서 이제 노벨상 수상자에게도 나온 건데, 한국의 저성장 문제는 규제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클 수밖에 없죠. 솔직히 투자할 곳이 혁신 기업들인데 그 투자처인 혁신 기업들이 안 나오는데 뭐. 그래서 이 플랫폼 국감 보면 2020년 국감이고요, 2021년 국감이고요, 2022년 국감이고요, 2023년 국감입니다. 겨우 풀린 게 2024년이에요. 2024년. 겨우 풀린 게 2024년이에요. 저는 제 입장에서 한국의 저성장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IMF 겪었을 때 벤처기업도 키운다 이런 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디플레이션이 제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살고 새로운 혁신을 하고 국가는 반성을 하죠. 예를 들어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해고자유와 성과제에 반대하면서 청년노조인 새로고침 노조는 성과제에 찬성을 해요. 그러면서 40, 50대가 주류인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을 주장합니다. 이건 그냥 디플레이션을 겪으면 해결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냥 디플레이션을 한번 다 죽어보면 해결이 나요. 그러면은 젊은이는 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년은 재기 못해요. 어차피 부동산 올리는 것도 이 세대들이 올리고, 사실 소비 여력이 있는 것도 이 세대들이 여력이 있습니다. 저출산은 그냥 돈 쓰는 명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물론 동생들 이야기 말을 들으면은 형도 기득권이야 뭐, 그런데 저도 피해를 볼 수 있죠. 근데 앞날이 많은 청년들에겐 이게 훨씬 낫고, 저는 안 죽어요. 저는 안 죽어요. 난 안 죽어. 그래서 미래 세대에 쓸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제도를 개선해 미래 세대에 기회를 주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제가 문재인과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 공약이랑 완전히 반대로 갔습니다. 처음에 당선됐을 때 트위터에도 올려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진행시키고 국가 부채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것들 주장을 10년을 했었어요, 당선되기 전에. 그래서 그런 택한 대가를 치르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이 택했으니까, 뭐 제가 이거 뭐 어쩌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택한 대가를 치르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성장은 결과일 뿐입니다. 나눠서 분석해보면은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왜 투자처가 줄었을까? 4년을 저렇게 했는데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빅토리아 여왕은 빅토리아 모델로 안 살았어요. 오히려 성격 괄괄하게 사셨어요. 맨날 싸우고. 오히려 부처는 누가 됐다? 알버트 공이었습니다. 애국심을 외치던 귀족들은 1차 세계대전에 어떻게 했냐면 대다수 병사를 소모품처럼 밀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채권의 사기를 당해도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소모품처럼 분쇄기로 집어넣고, 그때 1km인가? 그 몇백 미터 전진하는데 몇만 명 집어넣고 거전해, 이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귀족주의적인 우월감, 특권의식이 그렇게 작동을 한 거예요. 아무리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집단의 다수의 힘을 요구하는 자는 사실 다수랑 무관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그 샤르세안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모든 장군이 전범이다. 근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주식 사기 리딩방처럼 집단에서 다수의 힘을 결집시키시오 요구하는 사람은 다수랑 무관해요. 대한민국 경제 저성장을 말하는 사람들도 저성장의 이유는 다 알아요. 근데 자신들과는 무관합니다. 그저 문화를 기반으로 제도적 기틀 등을 만들어서 대중을 통제하고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싶은 분이 원하는 건 뭐다? 내 기득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대한의 성장. 만약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성장을 할 거냐, 기득권이 유지된 상태로 그냥 저성장을 할 거냐면 그냥 기득권이 유지된 상태로 저성장을 할 겁니다. 이게 옳다고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여기에서 알아서 인민재판을 만듭니다. 이게 이성관까지 만들고 아동을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이유예요. 국가의 통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함부로 무리 짓지 말고 대중들에게 순응하지도 말아야 한다. 대중이 항상 옳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해도 결국 생존은 개인 몫입니다. 인류를 위해서라도 비효율이라면 개선이 필요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디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전쟁으로 국가는 앞으로의 탈출을 합니다. 가족제도나 가정이 좀 무너질 수 있겠지만은 사람이 죽는 전쟁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그레이트 리셋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리셋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디플레이션이 나온다고 해서 그거 제 마음대로 막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걸 미리 항상 최악의 리스크를 대비하면서 생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부동산 가격 떨어지길 바라잖아요. 40, 50대들 해고당하고 한번 망해보면은 부동산 가격 잘 떨어져요. 그러면서 청년들은 어차피 2, 3년이면 거뜬히 재개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을 테니까 시간이 많고 기회도 많고 근데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일본 돌아가는 거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은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앞으로의 탈출로 일어났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에게서 1차 세계대전의 독일도 2차 세계대전의 나치도 그리고 러우 전쟁의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러우 전쟁 시기 이랬거든요. 이걸 인플레이션이 일으켜가지고 경제성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군수산업으로. 근데 지금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극대화돼서. 자유주의 국가의 이론이 옳았다는 게 다시 확인이 됩니다. 자유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이론이거든요.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미국 민주당의 클린턴은 중국을 최대한 끌어들였어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유무역, 자본주의 혜택을 받으면 자유주의화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과는 1, 2차 세계대전이랑 똑같은 짓 하고 있죠. 사회주의, 권위주의 국가는 비효율이라도 신자유주의 자금으로 경제 성장을 하면 다음 디플레이션을 전쟁으로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반복적이에요. 트럼프 노믹스가 추구하는 게 자유주의 국가들끼리의 자유무역에 가까워요. 관세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북중러 국가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기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이어졌고 트럼프에서 다시 더 세게 가져온 것뿐입니다. 즉 민주당으로 바꿔도 중국을 치는 거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빼버린 거예요. 너네랑 협력 안 한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정부의 권한은 언제든 강해질 수 있어요. 정부의 권한 강화를 견제해야 됩니다. 자, 트럼프는 독재일까요? 독재가 아닐까요? 아르헨티나 밀레이는 독재일까요? 독재가 아닐까요? 모든 독재자는 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게 정부를 완전히 틀어지고 있는 독재자의 힘이 됩니다. 근데 트럼프나 밀레이는 뭘 하려고 하냐면 돈 나가는 걸 줄여요. 이건 뭐다? 정부의 권한을 줄이는 거예요.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그걸 위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독재랑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뭐 사실은 이전에 게리맨더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보수랑 진보랑 미국에서 정책 차이가 3%밖에 없다. 보수는 세금 낮추는 것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돈 나가는 걸 먼저 줄여야 그 세금을 낮출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각 공항별 손실액이거든요. 자, 이런 손실들을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이런 돈이 들어가는 곳의 손실을 줄여야 그래야 세금을 낮춰서 들어오는 돈이 적어도 잘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정부 권력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에 대해서 돈을 계속 줄 수 있는 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손실을 안 줄이고 세수를 줄이면 뭐 그냥 화폐 가치만 떨어지는 거죠. 계속 돈은 나갈 테니까. 그럼 정부 신용도만 떨어지는 거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권한 강화를 견제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뭉쳐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건 다양성이 없는 국가고 우리는 중국, 북한, 러시아를 잘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 세력들끼리 매우 강렬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국민이 좋아집니다. 그래야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정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큰 정부를 절대 한 정권이 독식하게 두면 안 됩니다. 이건 역시 견제해야 된다. 이게 제 자유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반대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허망하게 죽어가는 러시아, 북한 군인처럼 되고 싶지도 않고 전체주의는 이 사적 영역을 거의 극단적으로 들어오는 게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비효율적 이런 그 정부의 권한 강화는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국가는 제도도 비효율적이지만 전쟁에서 사람의 목숨도 비효율적으로 소모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차 세계대전에서도 그렇게 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 감소가 인류를 강대국에서 멀어지게 할진 몰라도
선진국에 가깝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대중을 파괴하지만 디플레이션은 대중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국가가 경제나 발전하려면 전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강대국 논리고요. 그렇게 따지면 전쟁 많이 했을 때 제일 많이 발달했죠.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이 꺼지며 디플레이션화 되는 과정에서 군인들의 대우가 좋아지면서 발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논리라면 디플레이션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디플레이션이면 어떻게 버텨서 다시 있다고 화폐 가치가 살아나면 그걸 제대로 구매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잖아요. 지금 디플레이션 안 일어나면 답 없어요, 솔직히. 이거 임금, 경제 성장이 1% 2% 하는데 어떻게 임금을 그걸로 따라잡을 건데요. 뭐 대출 받아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디플레이션 말고는 답이 없어요, 사실. 지금 폭락하면 그걸 담보받은 40대 50대들 가정이 붕괴하겠지만 그거는 뭐 자기네들 투자 실패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청년들 착취하는 거였지. 그래서 다시 사다리가 생겨납니다. 해고 자유화도 된다면 더욱 청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부채에 울분하겠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어느 정도 기간이 적당하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평화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전쟁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효율적인데 인플레이션 나왔다가 디플레이션 나오면은 전쟁으로 귀결돼요. 비효율적인 걸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 정부의 권력은 점점 강화되고, 덧붙여 제조업들은 디플레이션을 발작적으로 싫어하는데 오히려 차라리 전쟁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조업 쪽 사람들은.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보수 노인들도 상당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걸 통해서 발전한 기업들도 많은데 독일의 철강 기업, 미국의 포드,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비판한 전범 기업들도 사실 이때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 하잖아요. 한국이 6.25 나면은, 6.25 비스무리한 전쟁이 나면은 일본 경제가 살아난다고. 제조업을 중시하는 한국에서는 이 디플레이션을 매우 싫어하죠. 중국의 치킨 게임은 타국을 디플레이션화 시킨 거고, 러시아는 아예 그냥 전쟁을 한 번 해서 디플레이션을 극복한 거죠. 제조업의 구조는 유형자산 80, 무형자산 20을 가지는데 재고자산이 쌓이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전통 부자들이 무너집니다. 왜? 이것들이 가능한 사람들은 대출이 가능한 엘리트들이니까. 이것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 서비스업이 발달하고 뭐 보험이 발달하고 이런데, 제국주의 집중투자 시설에도 보험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여러 실패를 담보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대가 지날수록 계속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1800년대에는. 그리고 1940년대가 되면 2차 세계대전 시기가 나오고 말 그대로 전쟁 문화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 다음부터는 미국 편으로 들어가서 전쟁 문화의 시대로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까지 긴 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